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7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하자면 재무회계는 이론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나머지 원가회계와 세무회계는 그 기존 거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그래서 유동성과 비유동성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분하죠? 1년 이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자,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보면 자, 1번 전상적인 영업 중인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자산권 등은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뭐가 틀렸냐면 여기 틀렸어요. 자,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때는 주석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B가 틀렸습니다. 자, 2번, 3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4번 볼게요.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임 약정에 따라서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죠. 좀 말이 어렵죠. 자,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차임 약정에 따라서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으면 무조건 길이 이게 도래하면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에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런 위도가 있을 때는 초과해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위도가 있을 때는 굳이 유동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나는 어차피 1년 묵혀놨다가 1년 초과해서 상환할 건데 왜 내가 유동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게 오히려 위자결정,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좀 더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유동으로 분류합니다. 2번, 3번 맞고 이렇게 넘어가고 1번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4번으로 찍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조사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에요. 자, 1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무조건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상한가 원가 유가증권 삼형제 있었었죠? 다 우리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최초 인식할 때는. 자, 그래서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예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래가격이고요.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물체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그래서 장부금액이랑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연히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금융자산을 양도한 후에도 양도인이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시 좀 더 풀으면 똑같은 얘기긴 한데 금융자산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양도인. 그러니까 내가 양도가 판매하는 사람, 양수가 구매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자, 내가 팔았는데 여전히 얘한테 팔았는데 양수자한테 팔았는데 여전히 이거를 내가 내 것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뭐예요? 겉으로는 판매한 거지만 실제로는 판 게 아니라 뭐다? 내가 금융장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내가 담보로 너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금융자산의 자산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한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거할 수가 없고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봅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유형자산과 관련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것도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이게 가끔 나오는데요. 정보보조금 출자하시는 분들이 정보보조금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정보보조 등에 의해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뭐 했었죠? 공정가치, 취득일의 공정가치.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같은 거 반영한다 그랬었어요. 국고보조금이나 정보보조 등에 의해서 취득한 것들. 그래서 요것도 95회인가요? 4회인가? 6회인가? 95회나 4회쯤에 있어요.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연장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3번, 4번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3번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이 3번 문제를 응용해서 물론 과거에도 응용이 되었었지만 우리가 자산을 교환했을 때 그쵸? 어떻게 취득 원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주 삼진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한 자료이다. 사채 발행과 관련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채 발행 내역이 사채 액면 금액이 200만원이고 표시 이자율이 10%고 시장 이자율이 8%네요. 자, 보니까 원래 보통 시장 이자율이 높으니까 얘는 시장 이자율이 높은데 얘는 표시 이자율이 높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얘는 할증 발행했구나. 그쵸? 그리고 만기가 3년이네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3기간 연도에 현가 계수표를 줬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해보면 자, 어떻게 됐냐면 일단 해볼게요. 다 구해볼게요. 자, 보면 자, 일단은 우리가 단일 금액 1원의 현재 가치는 3년이니까 얘는 원금에는 얘를 곱해주시면 되겠고 8% 시장 이자율이 8%죠. 그쵸? 그러니까 8%를 하시면 되겠고 자, 얘는 이자는 이렇게 연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하게 되면 사채 발행 금액을 먼저 구하게 되면 자, 원금 200에 요 단일 금액 1원의 현재 가치 곱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에 어떻게 해요? 이자는 잠시만요. 여기 문제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잠시만요. 다시 읽어볼게요. 삼진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사채 발행과 관련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단수 처리를 오차하기 때문에 그 사치를 선택한다고 돼 있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게 단서가 빠졌거든요. 이게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게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미리 풀어놓거든요. 풀어놓고 제가 지금 미리 녹화를 하는 건데 잠시만요.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하네. 해답이 나왔나? 잠시만요.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 유튜브는 제 걸로 봐주세요. 이거 한번 해보다 이거 보지 마시고 아직 안 나왔네. 확정 답안이. 그쵸? 지금 제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쵸? 확정 답안이 아직 안 나왔네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일단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이게 문제 오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자, 이자는 뭐 예를 들면은 매년 말 지급받기로 한다. 이 말이 지금 빠져있어요. 이자는 매년 말 지급받기로 한다가 빠져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이자 금액을 이렇게 곱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가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누가 이의제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하셨을 것 같은데 이의제기해서 이게 아마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풀어볼게. 이게 이자는 매년 말 지급받기로 한다라고 가정이 있다고 하고 풀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엑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제가 여백이 좁아가지고 다 못 썼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좀 참고를 해서 해보면 잠시만요. 제가 창을 많이 띄워놔가지고 자, 그래서 사채 발행가액은 자, 어떻게 되냐면 원금이 200만원짜리죠. 잠시만요. 자, 그리고 자, 이자가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 제가 요거를 표를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해볼게요. 21년, 22년, 23년이죠? 자, 이자는 이게 원금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자가 매년 20만원. 이건 표시 이자율로 하는 겁니다. 자, 20만원씩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 원금은 현가계수가 0.7938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2.5771이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곱하면은 발행가액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계처리 어떻게 하죠? 21년 1월 1일 회계처리. 아이고. 회계처리 어떻게 되죠? 자, 사채를 내가 200만원짜리를 발행했는데 현금 얼마 받았어요? 이만큼 받았죠? 그럼 나머지 차익이 사차 할증 발행 차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사채 발행 시 사채 계정으로 계산할 금액은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요거 아니고. 자, 2021년 말 볼게요. 21년 말 회계 처리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사채, 요거는,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멤버십을 배우신 분들은 제가 사채 심화 과정 한번 했었었죠? 그쵸? 그래서 되게 쉬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액 지금 우리가 8.8%죠? 시장이자율.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은 내가 사채 발행했으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 발생하고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상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현금 얼마 줘요? 20만원. 그쵸? 내가 표시 이자만큼 이자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얼마예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하죠? 표시 이자가 10%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발행 금액에 여기서 뭘 빼요? 이렇게 빼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인데 죄송합니다. 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사채 할증 발행이니까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자 비용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22년 말로 어떻게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여기에 1 더하기 요거 표시이자만큼 배수로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 말 환입액은 요게 아니고 요거 되는 거고 22년 말은 요게 아니라 이게 되겠죠? 그럼 23년 말 해볼까요? 똑같이? 자, 23년 말에는 네 하면은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원래는 103, 020이 나와야 되는데 104, 100 나왔죠. 80원 차이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정을 단수 차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써보고 해볼게요. 이렇게 단수 차이를 조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단수 차이가 없이 0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전산세무 심화의 부가세 특강 95회인가요? 95회 특강에 사채 특강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할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멤버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진짜 줍는 문제, 공짜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 오류가 있어서 아쉽게도 전부 다 정답 처리를 해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보면 자, 1번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본 이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얘 뭐예요? 주식의 발행 금액 600원이고 액면 금액이 500이면 뭐예요? 차액 100보다 주식 발행 초과금 뭐예요? 자본 잉여금 맞습니다. 2번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 금액을 이익이익금을 회계 처리한다. 자, 우리가 자본이익금과 이익이익금 구분 어떻게 하죠? 자본이익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거, 이익이익금은 우리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거를 이익이익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식의 액면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거는 뭐죠? 감자차손 또는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요거는 자본거래죠. 자본거래니까 얘는 이익이익금이 아니라 뭐예요? 당연히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굳이 내가 이 내용을 몰라도 자본잉여금이 뭔지 이익잉여금이 뭔지만 알아도 아, 얘는 자본거래네. 그렇죠? 주식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본거래인데 이익잉여금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푸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6번 부강은 제조부분 1과 제조부분 2를 가지고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 제조부분별 예정제조 간접효과는 제조부분 1은 99만 2천원, 제조부분 2는 300만원이며 제품 A 생산량은 300개, 제품 B의 생산량은 400개이며 제조부분 1에 제품 A와 B를 1단위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동시간은 제품 A는 4시간, 제품 B는 5시간. 그러니까 보니까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 시 제조부분 1에 직접 노동시간당 예정 배분인데 노동시간 얼마 발생했어요? 자, 제조부분 1은 얼마예요? 300개, 400개. A는 300개, B는 400개. A는 몇 시간? 4시간. B는 몇 시간? 5시간이니까 1200에 2000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3200시간이 발생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조 부분 1에서.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예정 배분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그쵸. 요걸 떠올린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멤버십 강의에서 무조건 맞출 수 있게끔 특강을 해드렸어요. 멤버십 들으신 분들은 이거 틀리시면 진짜 안 돼요. 이런 거 줍는 문제예요. 원가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 원가 빼놓고 최소한 4문제 맞추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틀을 가지고 푸는 건데, 지금 문제 뭐만 물어봤어요? 예정 배분율만 물어봤어요. 되게 쉽죠, 그쵸? 그러니까, 자, 제조간접비 예산 얼마예요? 제조 부분 1, 99만 2천원. 아까 시간 얼마였어요? 3200시간, 그쵸? 나누기 3200시간 하면은, 그러면은 310원이 나오겠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어야 돼요. 자, 7번 다음 중 부분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1번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이며 배부 방법에 따라 총이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배부 방법에 따라 총이익이 달라지지 않을 거면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자, 뭐예요? 배부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바뀌죠? 재고자산 금액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 금액이 바뀌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금액에 따라서 총이익에 영향을 주겠죠? 그 재고자산 금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원가를 예로 들면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죠? 기초에 당기 더하고 기말 빼죠. 근데 이 기말 금액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매출원가 금액도 바뀌겠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결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결합원가 계산이 뭐였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합원가, 원가가 발생돼서 A, B를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여기서 추가 가공을 통해서 뭐 제품 C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결합원가 계산은 동일한 종류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시에 생산되는 서로 다른 두 종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고요. 자, 2번 결합원가 계산에서 부산물이란 주산품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이니까 부산물이죠.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적겠죠. 3번 결합원가 계산에서 분리점이란 연산품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시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려드린 요 시점, 나눠지는 시점이고요. 4번 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법에 따라 배분할 때 순실현가치란 개별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에 추가적인 가공 원가만 차감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똑같이 차감을 해야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당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계산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얼마인가? 우리가 보통 문제들은 완성도 주어지고 완성품 환산량이 얼마인지, 뭐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인지,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지를 줬는데, 이번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완성도 퍼센트를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2번 지문을 보니까 우리가 단기 발생 가공비는 1200만원이고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만원이니까 얘를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은 1200개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공식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자, 그래서 보니까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죠? 자, 넣어보겠습니다. 완성품 환산량 얼마라고요? 1200개. 기초 얼마예요? 완성 마이너스니까 550개 곱하기 40% 하면 220인가요?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20. 자, 단기 완성량 얼마예요? 1300. 그러면 기말 제공품 얼마 나와야 돼요? 이게 1200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더하니까 1080이네요. 그쵸? 1080에 1200이니까 120개를 더 만들면 돼요. 그쵸?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말 제공품은 600개에다가 완성 퍼센트 곱한 게 120이니까 600개 곱하기 얼마 곱하면 돼요? 20% 곱하면은 120 나오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얘는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재료비의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자, 재료비니까 우리가 기존 틀을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넣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차이만 아시면 되겠어요. 왼쪽 거는 우리가 가격 차이고요. 오른쪽 거는 수량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격 차이는 요거의 차이고요. 수량 차이는 요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보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실제 직접부터 구해볼까요? 자, AQ가 얼마예요? 실제 생산량이 9,000 단위인데 없죠. 실제 수량이 없죠. 그쵸? 없는데 실제 수량이 10만 킬로가 발생했으니까 원래는 이 9,000 단위에다가 뭐를 곱해서
이렇게 10만 킬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 AQ가 되겠죠? AQ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실제 단가 300원 넣었더니 실제 직접 원가는 3천만원, 실제 대한 표준 원가 SP 얼마예요? 320원이니까 320 곱하시면 되겠고, 표준 직접 얼마다? 여기서 유효할 게보다 예상 생산량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함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 생산량 9천에 얼마다? 표준 수량 12kg 곱한 다음에 표준 단가 320원 곱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오른쪽 값이 더 큰 게 유리니까 오른쪽이 더 크네요. 가격 차이가 200유리고 얘도 오른쪽이 더 크네. 그쵸? 수량 차이가 256만원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번 임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를 보지 않죠. 그쵸? 왜요? 업무 무관 지출. 2번 법정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송금 부산입이 되지 않는 기준금액은 경조사는 2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3만원이다. 그쵸? 그래서 이거 개정이 됐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송금으로 처리한다가 아니라 접대비나 기부금에서 접대비는 뭐다? 매출 채권일 때는 접대비고 기타 채권일 때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부 한도액은 얼마다? 3,600만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개정세법 내용이 나왔죠. 자, 12번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추계결정 시에 소득처분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가학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된 과세표준은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사업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합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너네가 세금 신고 똑바로 안 하면은 대표자 상여로 때릴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신고해라.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이나 경정할 때 대표자 상여 처분에 따라서 발생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손실하게 계산한 경우에는 뭘로 해요? 법인이 대납한 거 뭘로 한다? 우리가 기타 사유 유출로 하시면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조금 내용 말이 어려운데 볼까요?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갑법인이 있고 을법인이 있으면요. 자, 얘가 소득 처분에 따라서 소득의 귀속자가 이렇게 법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귀속자가 법인일 때는 우리가 이게 이 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할 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뭐예요?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해준 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뭐 한다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랑 이월액을 하시면은 이때는 차가감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뭔지 차가감 소득금액이 뭔지도 구분하는 것들도 제가 심화 과정에 넣었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은 까먹을 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해서 얘를 다시 우리가 법인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해야지 그렇게 요 로직이 돌아가게 됩니다. 답이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13번 부가지세법상 재활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1번 차액금을 현금 대신 건물 등으로 변제하는 대물 변제는 건물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활 공급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물 납? 뭐였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현물로 납부하는 거 어떤 법은 안 됐었고 어떤 법은 됐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떠올려 보세요. 2번 사업자 간의 재활을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활을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활을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활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 교환 거래했을 때 부가지세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요것도 최근에 나왔었죠. 재무회계랑 비슷한데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빠져야 돼요? 저당권의 목적이 빠져야 됩니다. 저당권은 내가 그냥 저당을 잡히는 거기 때문에 재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매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됩니다. 재활 공급이 아닙니다.
자, 4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수용에 따라서 재활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법률에 따른 수용은 재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법률에 따른 수용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토지 보상 같은 거 받잖아요. 아니면 건물 보상, 이렇게 그 재개발 구역 같은 것들. 이럴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14번 부가지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은, 그래서 간이가세자 제가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간이가세자의 개정된 내용을 모두 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간이가세자 적용 범위 중에서 금액 기준은 직접연도 공급된 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그쵸? 그래서 두 개가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8천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이어야 됩니다. 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이면 면제 기준 금액은 해당 연도 공급 대가 계획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이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번 같은 경우는 기존에 4,800이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4,800인 사람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간이과세자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4,800원 미만을 해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뭐예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기도 하고, 얘는 보다 세금계산서 같은 것들을 발급할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그쵸 똑같이 인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라번은 제가 강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요. 간이과세자는 이제 미제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라번은 혹시 제가 부가세 강의 때 빠뜨렸다면 요거 라번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중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도 수익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가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80%짜리가 있었었고요. 60%짜리가 있었었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시험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 뭘 물어봤냐면 이 60%만 적용되는 게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강의료, 원고료, 산업재단권 대여소득은 전부 다 60%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요. 종교인 소득이 답이 2번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자,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종교인 소득도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요. 그쵸? 그래서 종교인 소득도 연말정산을 하니까, 얘는 수익금액 60%를 필요경비하는 게 아니라 실제 들어간 거를 인정해 주겠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문제는 나오시면은 찍으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아마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종교인 소득도 연말정산하니까 요렇게 수익금액의 60%를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수업 목적으로만 기억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3월 14일 제품을 미국 나이스사에서 직수출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자, 직수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적일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쵸? 금액은 얼마예요? 신고 가격이 아니고 결제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6일 직수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월 14일 날 외상매출금 우리가 43,000달러에 1150원, 환율은 요거밖에 없네요. 그쵸? 요걸로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당사는 제품 제조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 자, 건물이 있는 토지 매입하고 즉시 건물 철거하면 뭐죠? 우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공급가액이 있고 세액이 있지만 얘는 뭐다? 불공. 16번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자본적 지출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3,300, 그 다음에 미지급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당사가 5%의 지분을 소유한 주 연준으로부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배당 받았을 때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주식을 배당받은 거는 주식 수량만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도 회계 처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제가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요거는 보통 이런 문제로 나오는데 그쵸? 뭐 자본의 증감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실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만 현금 배당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당사는 공급가액 1억 원의 주 전동의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세무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대금 중 50%는 보통 예금으로 나머지는 당좌 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자, 매출거래처 전동은 수출업자와 수출자와 임가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별표를 쳐놨어요. 심화 과정으로 일단은 빼놨는데 제가 심화 강의를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97회에 제가 심화 과정으로 빼놓은 게 2개 정도가 있는데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이게 지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기는 쉬워요. 실기는 쉬운데 이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조건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수출할 때 항상 여기는 중국을 그리고 여기는 한국을 그렸었죠. 그래서 요거를 좀 깊게 뜯어다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 우리가 수입받는 사람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건너서 수출하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이제 마스터 LC가 발행되고 로컬 LC가 발행돼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영세를 적용받는 건데 이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무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게 있고 영세율 적용되는 게 있고 선택 가능한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심화 과정 시간 날 때 한번 해볼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닌데 왜냐면 좀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전산세무 1급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혹시나 98에 나 이후에 이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별도로 시간 날 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수출업자랑 내가 직접적으로 수출자 임가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은 영세율인데 세무계산서 발행받으면은 세무계산서 이거를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자세무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문제는 쉬워요. 문제 풀 때는 왜냐하면 전자세무 1금은 그냥 주어지거든요. 영세율인지 아니면 그냥 전자세무계산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어렵게 나오면은 꼬이면 많이 틀리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심화 과정으로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에 한해서요. 자, 그래서 보면 11 과세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요 내용 자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무계산서 발행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부가세에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자, 실기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자료는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에 대한 전자세무계산서 내역이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불공인지 공제가 되는지를 구분하시고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분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업무무관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유지비용은 업무무관 자산이니까 뭐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출에다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구매부서의 프린터 구입비용이고 세무에서 발급 이자는 단기 12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산세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인정이 되는 거죠. 공제받지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인정. 자, 10월 26일 업무용 수용차 100일량 990cc는 우리가 업무용 수용차이지만 100일량이 1000cc 이하이기 때문에 된다. 자, 그 다음에 11월 14일 거래처의 무상 제공하기가 난방기 구입비용은 뭐예요? 얘는 접대비죠. 그래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하시면 되겠고, 자, 출퇴근용 승합차 내역 9인승 이상이니까 얘도 공제가 된다. 그 다음에 공장용 토지의 경계 측량을 위한 측량 비용이니까 얘는 뭐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으로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가끔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수익적 지출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요거 때문에 부분 점수를 맞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어려운 게 하나 이렇게 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거 무시하더라도 나머지 두 개를 맞춰서 2점 이상을 챙기시면 되겠죠. 자, 2번 본문 제한하여 당사는 중소기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네요. 그래서 위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는 우리가 요걸 조금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우리가 실기 문제 풀다가 거기 혹시 도움말에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안 나올 때는 대비해서 외워야 되죠. 그래서 중소기업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2489라고 외우셔서 24는 그쵸? 우리가 법인으로 잘리면 되겠고 89는 개인인데 2억 원 초과면은 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얘는 법인이니까
2486 아니 2689네요. 죄송합니다. 2689네요. 네. 그래서 106분의 6으로 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면은 단 모든 원재료는 면세 대상이며 모두 음식점업에 실제로 사용된다니까 이거 전부 다 그냥 늘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미세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론적인 걸 잠깐 말씀드리면 예정 때 그쵸 하고 확정 때 정산하는 거죠. 그쵸? 확정 때 정산을 한다. 그래서 요거 예정 나온 거는 뭐다? 확정 때 정산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농어민 보면 농어민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빙을 없어도 인정이 된답니다. 인정이 된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 문제의 포인트예요. 농어민은 없어도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요걸 좀 더 정확하게 쓰면 뭐예요? 그쵸? 저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증빙으로 가림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요거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건 문제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농어민은 현금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자적 수단이라는 거는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요새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6월 9일날 덕케이 푸드에서 농산물을 계산서 발행받았으니까 당연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세매입세액 공제는 예정 때 하고 확정 때 정산한다 그랬었죠? 확정 때 정산할 때 어떻게 정산한다? 그죠? 예정 신고 기간이랑 확정 신고 기간을 합산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입력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일기예정 부가세 신고 시 미세매입세액 적용 매입가액은 5,200이며 미세매입세액 공제액은 200이다. 그러니까 여기 또 함정이 있네요. 뭐가 있어요? 자, 일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미세매입세액 적용 매입가액은 5,200인데 여기는 지금 5천만 써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다가 5천만 쓰시는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5,200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예정 신고에 미세매입세액 공제액은 200이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우리가 미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부가세죠. 자, 보니까 미세매입세 공제 신고서네요. 미세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공급자가 덕케이푸드네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취득일자가 2021년 6월 9일이고, 구분이 계산서, 물품명이 농산물. 자, 수량이 500개고요. 매입가액이 720만원이고, 공제를 적어줘야 되는데, 별도로 설명이 없죠. 그쵸? 106분의 6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음식점이기 때문에 요걸 하시면 되겠죠. 제조업일 때는 요걸 하시면 되겠고, 면세 농산물들 해서 예정분이 1억에 8천만원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도액 그냥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도액도 원래는 이제 법인마다 다른데 지금 우리는 이미 법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 그쵸? 정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정 신고분이 얼마였냐면은 200만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단기 매입액 얼마예요? 5,200에 720 더한 거. 요거 두 개예요. 그러니까 5,920이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은 공제납부세액이 정산이 돼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나가시면 되겠죠. 자, 네, 3번.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21년도 제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해보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언제만 된다? 확정신고에만 된다. 자, 그래서 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게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구분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7월 1일 봤더니 미래상사 외상매출금 770인데 대손금액이 770이니까 대손세액은 얼마다? 70만원. 얘도 20만원, 30만원, 50 되겠죠. 자, 4월 25일날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부도 발생일이
2020년 10월 8일에 부도 발생일 후 몇 개월 지나야 되죠? 6개월 지나야 되는데 6개월 지났죠? 그러니까 얘도 되고, 자, 얘는 6개월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1기 확정 신고니까 안 지났죠? 자, 그다음에 파산했네요.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 불가가 되니까 얘도 당연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정기에 대손세액 공제 받았던 게 회수했으니까 이만큼 50만 원만큼 다시 세액을 우리가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보고 입력 단순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결산자료 입력. 다음은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관련된 자료이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12월 31일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그래서 결산 분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차대를 바꿔서 잔액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보니까 미수금 잔액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에요. 그쵸?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확정신고했을 때 우리가 정산이 됐겠죠. 그쵸? 그래서 정산해 주시면 되겠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10만원이 발생했다. 가산세는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잡손실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는 세금과 공과를 처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액금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계정 잔액 다 없애시면 돼요. 해볼게요. 10월 31일 미수금 없애주시고 부가세 대금금 없애주시고 부가세 예금금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 있죠? 10만원이니까 얘는 뭐로 한다고요? 시험 목적으로 세금과 공과 10만원. 나머지 차액은 뭐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는 납부할 세액이라고 아예 박아놨네요. 그렇죠? 무조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고 아예 그냥 주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지급세금 나머지 차액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대변이 4,570만원으로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내역 및 환율이다. 외화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일가 20년 말이 있고요. 자, 제가 쭉 쓰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장기 차입금, 얘는 장기 차입금이고 얘는 장기 대여금이고요. 자, 그래서 발생일에 봤더니 이때 발생일에 환율을 곱했더니 이 금액들이 나온 건데요. 20년 말의 환율, 지금 우린 21년이니까 그쵸? 20년 말에 이게 뭐예요? 얘가 지금 21년 말 기초잔액이죠? 다른 말로 지금 21년에 장부가액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문제를 정확하게 만들면은 2020년 말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줬었으면 좀 더 정확한 문제가 됐었겠죠. 자, 일단은 2020년 말에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요. 자, 그래서 보니까 2021년 말에는 12,000달러에 1,110원 곱했더니 이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은 28,000달러에 이거를 곱했더니 3,108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서 외환환산 이익, 외환환산 손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장기 차입금은 어떻게 됐어요? 줄 돈이 120 감소한 거죠. 그쵸? 2020 기초에 1,452만원 있었는데 지금 1,332만원이니까 줄 돈이 120 감소한 거고요. 장기 대여금 같은 경우는 내가 줄 돈이 아니라 대여금이니까 받을 돈이 280만원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줄 돈이 감소한 거니까 외환환산 이익이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받을 돈이 감소했으니까 280만원만큼 외환환산 손실이 발생했겠죠. 요거 거래처 잠깐 색깔만 바꿔볼게요. 제가 색깔 안 바꿨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만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회사는 영영분석법으로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추정하고 대손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같이 나와버렸네. 기존 입력된 데이터를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장부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이 대손 설정률만큼 설정하라는 뜻이에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30일 이내에 이렇게 잔액들이 있고요. 이렇게 잔액이 있어요. 대손 설정률을 가지고 곱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단위는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공색에 더 붙이시면 돼요. 단위가 지금 제가 1,000원으로 넣었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 공색에 더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500에 5% 곱해서 25만원이고요.
얘는 1000만원에 10% 곱해서 100만원, 미수금은 300에 10% 곱해서 30만원. 받으라면 없으니까 여기 없는 거고. 자, 90에 초과된 거는 대손 설정률이 15%네요. 그쵸? 그래서 200에 15% 곱해서 30만원이고, 100에 15% 곱해서 15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합계를 냈더니 외상매출금의 대손 대상 금액은 155만원, 미수금은 대상 금액이 30만원, 받으러 오면 대상 금액이 15만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봤더니 정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알아갖고 회사는 보충법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잔액을 155만원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원에서 얼마 보충하면 돼요? 55만원 보충하면 155만원이 되고요. 미수금은 보충할 게 없네요. 그쵸? 받으러 오면 얼마 보충하면 돼요? 15만원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55만원, 받으러 오면 15만원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대손충당금 문제, 대손상각비 문제 나올 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쵸? 계정이 우리가 외상매출금 이렇게 매출채권일 때는 뭐 한다? 매출채권일 때는 대손상각비 판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 아닌 기타 채권일 땐 뭐 한다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다 외상매출금 받으러 엄이니까 뭐예요? 매출채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색깔 바꿔볼게요. 자, 얘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은 대손상각비 판관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단기초 재무상태표의 선급비용 2625만원은 대형사업가 2020년 10월 1일에 계약한 2년치 창고 임차료에 대한 건이다. 단기 결산 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보시면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조금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그냥 대충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처럼 풀으면은 우리가 당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이렇게 쭉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다 해놓고 해볼게요.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네. 자, 그래서 보면 자,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계약 기간은 2년이에요. 그쵸? 2년인데, 자, 보시면, 정기 비용 인식한 게 3개월 있고요. 정기 인식 후에 남은 잔액, 단기 초 재무상태표 선급 비용 잔액이 이거니까, 정기 인식 후 남은 잔액이 2,625만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2,625만원은 뭐다? 21개월치에 대한 선급 비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할 계산할 때는 2,625만원을 21로 나눈 다음에, 단기 비용 인식할 게 몇 개월이다? 12개월. 차기 비용 인식할 게 9개월이 남은 거고, 정기 때 3개월 했으니까 총 24개월 인식한 거죠. 그쵸? 그래서 단기 비용 인식할 게 12개월에서 임차료 금액이 1,500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따져보시는 습관을 가지셔도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이 푸시면 시간이 좀 남으실 거예요. 좀 연습을 내가 하신 분들은 시간이 남을 거고, 내가 시험이 처음이거나 시간을 재지 않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좀 남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이 정도는 충분히 그리면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유의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단기 초인 것만 잘 유의를 하시면 뭐 틀릴 일은 없겠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원청징수입니다. 다음은 2021년 8월 12일에 입사한 마세오과 관련된 자료에다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탭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요거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긴데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중도 퇴사한 거 그것만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해져 있죠. 부는 사망하셨고 이렇게 있는데, 자, 그대로 쭉 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망자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중 마연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마연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친은 사망했지만 넣으시면 되겠고, 자, 모친인 양지수는 무직으로 소득이 없으나 2021년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 200만원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타 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무치는 부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제가 뭐죠? 이거 원정징수 강의할 때 뭐라 그랬었죠? 양도소득. 그래서 뒤에 소득이 붙은 거랑
소득 금액이 붙은 거랑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소득 금액은 뭐예요? 총 금액이고 소득 금액은 뭐예요? 소득은 총 금액이고 소득 금액은 뭐다? 여기서 우리가 그쵸? 필요 경비나 어떠한 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비과세 급여 같은 거를 뺀 후의 금액이 소득 금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애매할 수 있는데 아마 그 기출 내신 분은 이 양도소득 금액을 위도로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머지가 부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요걸 좀 정확히 하면은 양도소득 금액으로 바꿨으면은 좀 더 매끄러운 문제가 됐었을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위도는 이거 10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부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부양가족 등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종전근무지 관련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세액명세인데요. 이 세액명세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냐면 자, 결정세액 보세요. 종전근무지인데 자, 결정세액 실제로 결정된 세액은 얼마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내가 이거는 회사에서 원청 인수된 금액이 기납부세액이 이만큼 돼서 내가 퇴사할 때 이 금액을 돌려받은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얘만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 사원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등록돼 있네, 그쵸? 등록돼 있죠? 네, 그래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중도 그쵸? 이거 없네. 네. 자, 그래서 중도에 넣으시면요. 왜 중도가 안 나오지? 잠시만요. 중도가 중도가 어디서 하는 거였지? 잠시만요. 제가 이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헤매고 있습니다. 중도가 여기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하시면 자, 근무처명이 뭐였냐면 주 3강.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100-12086-3250이. 자, 그다음에 근무기간이 21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1년 7월 31일까지고 감면기간 뭐 따로 없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고요. 자, 급여 봤더니 급여가 2,450만원. 자, 그 다음에 상여가 4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이 얼마냐면은 128만 2,500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1034550이었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119-180.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22만 8천원. 자,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내가 입력한 게 603300.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6033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아래 자료는 마수액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것이며 다른 구성 자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다? 보험은 항상 저축성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없네요. 그럼 보장성 보험료 30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장애인 100만원 별도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료비는 보니까 자, 마연우네요. 그쵸? 본인이 아니라 뭐였죠? 잠시만요. 네. 그죠. 자녀였죠. 자녀 거 204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장애인이었으니까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마연우네요. 그쵸? 초등학교니까 얘도 자녀로 해서 3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월세 자리입니다. 월세자 다음 직장인 마세역과 그 자리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 계약서다. 그래서 월세 계약서는 이거 조건이 있었었죠. 원래는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인데 이거는 무조건 입력하라고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은
기계적으로 입력하셔도 틀릴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유의할 게 뭐다? 자, 제2조에 봤더니 자,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니까 2021년분 월세는 얼마다? 1200만원, 100만원 곱하기 12 해서 1200만원 요것만 유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자료이다. 다음 예제를 이용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 및 이자 배당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 관련 자료 입력하시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멤버십 하시던 분들한테는 제가 스터디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제공을 해드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자 배당소득인데 그쵸, 무조건 비과세 소득, 그쵸? 비과세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그런 것들 있었고, 그룹서 대상 아닌지, 이런 것들도 제가 가끔 아마 제공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답은 3점짜리 문제이긴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전부 다 맞추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건 쉬워요. 법인은 쉬워요. 법인은 쉬운데. 자, 개인 거 연예인의 배당소득 보시면, 자, 법인은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하진 않을 거고. 자, 설명해야겠네요. 자, 보시면 덕케이는 내국법인으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국법인인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으니까 무슨 소득이다? 우리가 사업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무슨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그래서 25%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예인은 당사의 주주를 2020년도 이익이익금 처분에 따라서 배당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익이익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에 조금 내용을 공부하셔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구 위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 그래서 얘는 그룹업 대상도 아니고 위제 배당 소득도 아니기 때문에 이익금에 의한 처분은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242번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되면 제가 별도로 심화 과정으로 빼서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요번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나와도 이 문제를 벗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심화 과정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솔직히 거의 안 나오는 주제인데 제가 심화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일단은 멤버십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별도로 심화 과정을 빼긴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자, 심화 과정을 공부를 하시더라도 내가 좀 버거면 이거는 제외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룹수업인지 그룹수업 아닌지, 그룹수업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이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8가지 다 대답하라고 하면은 8가지를 다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시험 문제 자주 안 나와요. 제가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왔으면 8가지 달달달달 외워서 쫙쫙쫙 나왔겠죠. 근데 지금 저보고 말하라고 해도 한 5-6가지 정도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시험 문제 나오면은 요럴 때만 하나씩 정리하시고, 내가 이론도 욕심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만, 그분들만 심화과정 문제 푸시면서 수업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넘어가셔도 우리가 합격을 당락하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법인세입니다. 네, 그래서 1번 다음 자료는 단기 돈 이공자 신축을 위해서 신축자금을 교동은행에서 차입하였다.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 나오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는 특정차입금인지 일반차입금인지 먼저 구분하시면 되겠고, 특정차입금의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이자 수익을 차감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IFRS 적용을 받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실기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안 나오겠죠. 왜냐면 얘를 세무조정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입력하시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차입기간 있고요. 그쵸. 우리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시면 되겠고, 특정 차입금이 있으니까 이자 수익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이자 수익이 있네요. 그쵸. 일시이자 수익 있네요. 차감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차입금 중 1억은 차입일로부터 이시투자 연 5%의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게 여기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 관련 내용 봤더니 시축 관련 공사로 공사 기간은 이렇게 돼 있으며 8월 1일부터며 준공 예정일은 2022년 9월 30일이다. 자, 이자 비용이 있고 일시 이자 수익이 있으니까 차감하시면은 대상 이자 비용 금액은 1,515만 3,288원이다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실기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단순하게 입력하는 거죠. 그쵸? 입력을 이제 해볼게요. 자, 그래서 법인세 할 때는 항상 뭐 하신다고요? 회사를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입, 건설자금이자네요. 죄송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를 가볼게요. 자, 그래서 봤더니 도원 2공장 신축공사네요. 그쵸? 신축공사이고 대출기관명이 어디냐면 교동은행. 아이고, 교동이죠? 교동. 이거 오타인가 보네요. 여기 교통이라고 돼 있는데? 그쵸? 이거 뭐 하여튼 우리 이걸 해볼게요. 교통. 교가 이거밖에 안 나오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차입일이 언제냐면 2021년 7월 1일이 되겠고요. 차입금액이 10억이었죠? 이자율이 5%였던 것 같아요. 자, 지급이자 얼마냐면 요거.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일시이자 수익 차감이라고 돼 있죠? 일시이자 수익이라고 돼 있는데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15153 288 준공일이 2022년 9월 30일. 자, 그 다음에 대상 이자는 대상 일수를 하시면 되겠는데 대상 일수가 184일. 자, 그러면은 대상 금액이 왜 안 나올까요? 네, 자, 안 나오면은 넣어야겠죠? 그래서 원래 나오는데? 잠시만요. 원래 안 나왔었나? 그쵸? 15153 288 안 나오네요. 자, 대상자금이자 건설이자 계산을 제가 여기다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아이고. 네, 그래서 요것도 잠시만요. 요것도 오타가 있네. 643835에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요. 17643 빼기 2520547 15123이네요. 죄송합니다. 15123 288 15123 288.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저 금액은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153, 요 공사일수 있죠? 공사일수를 차입일수로 나누신 거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산기가 있거든요. 해볼게요. 15123 288 곱하기 153 나누기 184 했더니 12575 342.7이 나오거든요. 그냥 343으로 해볼게요. 반올림해서. 자, 그래서 여기다는 12575 343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쭉 보면, 자, 건설 중인 완료 자산분이 있고 건설 중인 자산분이 있죠. 그쵸? 일반 차입금은 우리가 없으니까 일반 차입금은 입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중이 완료된 게 없고 지금 완료된 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준공 예정이 2022년 9월 30일이니까 완공된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분이 얼마냐면은 12575 343 또는 342 하셔도 되고, 요거 제가 버릴게요. 원래 실무에서는 우리가 버리거든요. 요거 찜찜하니까 버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조정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우리가 뭐예요? 유보로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보면은, 직접 입력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자가 부인되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이 송금부산의 이유는 이자가 아니라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쵸? 자산을 건드기 때문에 소득 처분은 유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 뭐 이렇게 칠까요? 그래서 1, 2, 5, 7, 5, 3, 4, 2 유보 발생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단기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세무조정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단기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기 2월에게는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우리가 기억했다가 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정기 2월의 단기 설정에 상계액이 있고 차기 2월액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단기 대손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고 모두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다. 여기 500은 얘랑 상계했고 이 500은 얘랑 상계했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해보면요. 자, 3월 31일 외상 매출금 중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들은 뭐죠? 대손 사유를 충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자, 하지만 봤더니 5월 6일 거는 부도 처리됐고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니까 얘는 대손 요건을 충족을 하는데 뭐가 있다? 수표랑 어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1님에당 1,000원만큼을 남겨두고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내역은 외상 매출금 2억 5천에 받으러 2억 하시면 되겠고 대손 시정률은 2%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2%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대손 충당금 자, 그래서 보면 대손금이 첫 번째로는 3월 31일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 자, 채권 내역은 매출 채권이 되겠죠. 아이고. 그 다음에 대손 사유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기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500만원이요. 그런 다음에 얘는 시인액이 없죠? 다 부인되는 거죠. 그쵸? 부인액이 500. 자, 그 다음에 5월 6일 얘는 받으러음을 잠깐만요. 어음 해볼게요. 부도음이 있나? 네, 부도음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부도음과 수표를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도 6개월 경과죠? 네. 자, 금액은 500만원. 그 다음에 얘는 시인이 되는데 얼마만큼 된다고요? 1,000원 뺀 거, 그쵸? 499만원 넣으시면 되겠고요. 1,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아이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 뭐 하냐면은, 채권 잔액이 얼마예요? 매상 매출금이 보시면은 2억 5천. 자, 그 다음에 받으러음은 2억.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계정 과목이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여기 지금 계정 과목이 네, 부도음이 따로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좀 애매한데 지금 보시면은 받으러음이 있고요. 부도음은 별도로 없긴 하거든요. 이게 좀 애매하네. 그쵸? 받으러음으로 돼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한 번 더 다시 찾아볼게요. 지금 부도음과 수표 잔액이 아예 없어요. 없어서 여기에 지금 제가 부도 처리돼서 부도음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요거는 저는 받으러음이라고 해볼게요. 다시 바꿔볼게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잔액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넣으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받으러음이니까 이제 맞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1,000원. 그쵸? 부인 누계 얘기니까, 그쵸? 여기서 부인 됐으니까 부인 요 금액이랑 요 금액이랑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충당금 같은 거 아무것도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설정률은 우리가 2%. 자,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 얼마예요? 단기 계상액 여기
1000만원. 자, 보충액 얼마예요? 보충액이 별도로 따로 따로 없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게 지금 상계됐잖아요. 그쵸? 상계되고 차기 이월액이 똑같이 2000이니까 우리가 보충액을 1000원을 넣어줘서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이 차기 이월액 2000이랑 요거랑 일치하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아마 제가 강의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충액을 100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장부상 기초잔액 얼마예요? 2000만원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 부인 누계액 5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세무 조정이 된 거를 확인하시고 나머지를 조정 등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정료 누르시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정기 거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정기 거는 여기에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기 거 요거 무조건 대성충당금은 우리가 세법사 보충법으로 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말이 없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왜냐면은 정기는 송금 부산이 됐을 거니까 단기에는 송금 산입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도 초과액 500만원, 한도 초과액을 500만원을 유보가 감수한 거죠. 발생했던 게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이제 넣으시면 돼요. 대송금 부인액 501 1000만원인데, 500만 1000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부분에서 입력하라는 말은 없긴 한데요. 계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하나가 외상매출금이었죠? 네.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대손금 부인액으로 할게요. 대손이 아니니까, 그쵸? 대손금이랑 대손상각비랑 다르니까.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899-980 얘도 유보 발생. 그래서 차기에 다시 유보 감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3번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분납을 최대한 적용받기로 한다. 분납을 나오시면 이게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데 요새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은 어떻게 한다고요? 2천만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으로 한다. 그래서 보시면 2천만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한다. 2천만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가산세는 분납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문제 푼다고요? 항상 이렇게 푼다. 순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먼저 입력하시고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불러오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나온 금액을 마지막으로 다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넣어준다. 그쵸? 여기 나온 금액을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시면 되겠죠. 분납.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죄송합니다. 세액조정계산서.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걸 넣으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이, 자, 입금산입이, 송금산입이, 기분한도초과액이,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갔더니 2월 결손금이 있네요. 자, 2월 결손금 보시면은 2008년 귀속분이 있고 2020년 귀속분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다? 요거 제가 안 넣어놨네. 제 2월 결손금 어떻게 된다고요? 요게 지금 요번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9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10년. 그 다음에 20년부터는
15년이 우리가 공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2008년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2020년 귀속분이 2,500만원만 우리가 인정이 됩니다. 2,500만원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쭉 없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은 이제 우리가 최저한세 요거 넣으시고 조정명세 넣으시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가산세액이 얼마냐면은 150만원.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액이 여기 있네요. 그쵸? 140만원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저장하시고 최저한세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할 건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더 확인하세요. 이 문제에 주어진 대로. 그래야지 내가 입력한 게 틀린지 안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친절하게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700만원 있는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적어줬어요. 세액공제니까 세액공제에다가 얼마 넣나? 세액공제에다가 우리가 700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게 지금 최저한세가 조정이 돼서 5884800이 나오죠. 자, 얘를 일단은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588480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분납할 때 중요한 게 뭐다고요? 지금 보시면은 분납세 계산 범위가 자동으로 주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산세가 빠져 있어요. 그쵸? 실제 납부세액은 요건데, 그쵸? 그래서 여기서 1,000만원 분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분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니까 1,000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2331 200을 넣으시면은 1,000만원이 분납이 되는 거, 그쵸? 그래서 가산세 포함해서 1,150을 이번에 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4번 다음 자료를 참조해서 수익배당금 명세서의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을 완료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마 제 기억에 이론에 잠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론에 나왔던 게 실기를 아마 내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익배당금액 명세서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왜 입력을 해줘야 되느냐? 일단 법인은 어떻게 되죠? 법인은 배당받을 때 우리가 원천징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배당금액 명세서 작성한 다음에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자, 기타 내역 봤더니 당사는 유동화 전문회사 및 지주회사가 아니다. 유동화 전문회사거나 지주회사일 때는 우리가 그 나중에 우리가 실기할 때 볼 건데 그 퍼센트 입력하는 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배당 자체를 받으려고 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지주회사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기하시면 되겠고요. 수입배당금의 명세서 원래 우리가 실무에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지급이자 송금부산이 먼저 한 다음에 그 후에 수입배당금액 조정 명세서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애기 위해서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입금부산이 배제금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타 내역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그냥 요거는 문제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단서 조정을 만든 것이고 나머지 이거 1, 2, 3번에 있는 거 단순히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처음 나온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자, 보니까요. 자,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주 한다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일반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간단은 주권상장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법이니까 기타법인. 자, 소재지는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김서울. 발행 주식수가 6만 주. 지분율이 100이고. 자, 그 다음에
주 간다. 얘는 주권 코스닥 상장이고,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 2 인천,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 그 다음에 지분율이 0.5. 자, 그 다음에 수입 배당금 입금 부산이 금액 명세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금 금액을 가지고 수입 배당금 입금 부산입 해주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당한 것도 세법상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입 배당금의 일부 금액은 입금 부산입 해줘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수입 배당금 입금 부산입 규정이 있는데요. 요거 아마 이런 문제 나중에 나오려나? 여기 좀 나오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요것도 별표 쳐놓을게요. 메모하실 분들은 제가 요거 수입 배당금 입금 부산입 규정도 나중에 강의를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97회에다가 제가 심화로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회사 또는 지급 배당 법인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배당 금액이 500만원.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 일단 나중에 이거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규정이 있고요. 일반 법인의 수입배당금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지주회사나 유통화 전문회사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한다는 기타 법인이었죠. 기타 법인인데 100% 갖고 있으니까 입금 부산입률 100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 간단은 50% 이하였죠. 그래서 0.5%였죠. 그래서 얘는 30% 넣으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까지는 4번까지는 웬만한 분들이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있는 대로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급이자 없기 때문에 원래 지급이자 있으면은 얘를 먼저 해서 하는 건데 지급이자 있을 때는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마 이게 첫 번째라서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아마 향후에는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지급이자 넣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요거 있는 거 그냥 칸에 있는 거 문제 주어지는데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다. 자, 얘는 얼마였냐면은 75만원. 자, 그래서 얘는 30%죠? 이렇게 누르면 되는구나. 네, 제가, 이렇게 누르면 되네. 더블 클릭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대로 나온 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죠? 다 넣었으면은 세무조정 하시면 돼요. 자, 직전에 누른 상태에서 입금 부산입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로 돼 있는데 저는 법인을 나눠볼게요. 원래는 이게 법인을 나눠야지 나중에 우리가 좀 이력 관리가 편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수입 배당금 주 한 달하고 넣어볼게요. 500만원, 아이고. 얼마냐면은 500이네, 그쵸? 500. 자, 그리고 얘는 소득 처분이 뭐냐면 중요한 게 기타예요. 만약에 내가 소득 처분 모르실 때는 그냥 이대로 여기다가 직전입력 빼시고요. 배당금 입력하세요. 아이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와요. 기타 처분함. 그래서 요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이제 요령이죠, 그쵸? 요렇게 보시고 기타로 빼셔도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왜 기타냐면 그냥 끝이에요. 입금 부산이 떼고 유보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요거를 다시 세금을 떼거나 이러는 건데 세금 떼는 게 아니라 그 유보 입금 부산이 된 상태로 영원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입금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기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다. 자, 요거 나중에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심화 과정에서 별도로 심화반 이상인 분들한테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별도로 제가 보강으로 뺄 거예요. 솔직히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혹시 재경관리사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강으로 넣을 거니까 그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는 이제 만만합니다. 문제는 이제 5번이죠. 5번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명세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대상 법인은 뭐냐면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을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가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차입금이 과다 차입금 법인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과다 차입금.
또는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놓은 것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을 하는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도 나중에 향후 이런 문제를 대비하실 때도 필요하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임대보증금 내역이 이렇게 쭉 있고요. 건설비 상당히 쭉 있고, 손익계산서 이자 수익이 있고, 임대보증금 운용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해보면, 요거는 이제 입력을 하면서 같이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내에 간주입금 조정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좀 어려울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얼렁뚱땅 맞춰서 맞출 수 있는데 5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얘도 뭐 얼렁뚱땅 맞출 수는 있는데 여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차례도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1번 여기 있죠? 요거 임대보증금의 적수는 어디 있냐면,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를 갖고 오고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자율 1.2% 있죠? 문제에서 1.2%라고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지입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같은 거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기초잔액은 이렇게 1월 1일자로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요는 정기 2월 6억 있죠? 자, 그 다음에 4월 30일에 보증금 감소가 2억. 그 다음에 6월 1일날 보증금 증가가 3억. 이렇게 있죠? 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비고의 퇴실면적 계산시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요거는 퇴실면적식 이용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요거부터 볼게요. 임대보증금 내 운영수익금의 명세서. 지금 운영수입이 얼마냐면 280이죠. 근데 총 손익계산서 이장수익이 1350인데 그 중에서 280이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자, 과목이 이자수익이 계정금액이 얼마냐면은 1350인데, 자, 그 중에서 임대보증금 운용수익비 280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 다 했죠? 그럼 이제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여기는 임대보증금 대 간주입금이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는 건설비 상당액 적수예요. 건설비 상당액은 우리가 임대 면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임대 면적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요 두 번째 있는 탭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액 적수는 어디다 뭘 적는 거냐면, 여기다가 기초금액, 건설비 총액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기말, 여기 보시면 건설비 상당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건설비 상당액은 이 건설비 총액 적수에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4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임대 면적은 이제 이 나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실 면적이니까 최초가 2만이었죠? 그 다음에 4월 30일 날 6천, 퇴실이 6천,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입실이 6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임대 면적들 적수 계산 있죠. 여기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건물 연면적 적수니까 건물 연면적을 적어주시면 돼요. 건물 연면적이 지금 보시면 문제에 2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2만 제곱미터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변동된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은 자동으로 쭉 건설비 상당까지 계산이 돼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입금산입금액 요거를 세무 조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직접 입력 해제하시고 자동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임대보증금. 그러면은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 상당액 입금산입하고 기타 사유 유출 처분한다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입금산입인데 입금산입되고 우리가 법인세 내면 끝이잖아요. 한 번 내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금 했던 수입배당금과 비슷하게 기타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냐면은 금액이 219397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입력 자체는 우리가 배우면 쉬운데 이게 지금 용어 자체가 헷갈리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시험장에서 보면은 건설비 상당 어디 입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은데, 이게 아마 거의 제 기억에 제가 강의하면서는
제가 유튜브 강의하면서는 처음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 97회 이상 이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4번, 5번 같이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7회 기출문제도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